아, 정말 열받네. 왜 유럽과 남미 관광객이 다 한국에 와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중국 여행은 와보긴 한 거야? 한국 정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 광화문에서 중국인 기자가 한국을 몹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중국에서 꽤 유명한 사회부 기자 왕타친입니다. 기자 생활만 15년째. 이름만 대면 다들 아는 굵직한 사건들을 다뤄왔어요. 사회부 기자 중에서도 제가 맡은 기사는 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영향력 있는 보도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특종을 쫓아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게 일상이었고 그 덕에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이번에 한국 취재 임무를 받았을 때 자존심도 상하고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한국이 예전에는 가난했고 인구도 중국보다 훨씬 적은 데다가 음악이나 드라마, 예능 같은 것도 전부 우리 중국 것을 베껴서 유명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굳이 한국까지 가서 취재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 취재를 가고 싶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회부 기자실에서 해외 취재팀을 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다들 눈치를 보았고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한국 출장은 누가 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데스크의 말에 동료들은 하나같이 시선을 피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다들 해외 출장에 대해 말만 하면 신이 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러자 치사한 동료들이 하나둘씩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아, 저는 요즘 애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요. 부장님, 저 이번 달에 장인어른 생신이라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해외 출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집에서 반대가 심해서요. 결국 결혼도 안 했고 가족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게 되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미혼인 제가 가장 부담 없는 선택지였겠죠. 기혼자들은 이런 핑계로 해외 출장을 피하고 저는 도망갈 구실도 없이 순식간에 한국행이 확정된 거였어요. 씁쓸했지만 어쩌겠어요. 사회부 기자로서 어차피 해외 취재는 숙명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수 없이 대한항공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좀 놀랐어요.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 직원들이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더라고요. 중국이 워낙 인구도 많고 외국어 잘하는 사람도 많다고 자부했는데 한국은 더 적은 인구로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지 싶어서 괜히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승무원이 다가와서 부탁을 했어요. 제 옆 좌석에 거동이 불편한 승객이 있는데 혹시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순간적으로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취재하러 가는 길이고 편하게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다른 승객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제 행동이 공공장소에서 상식 바뀐 사람처럼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제가 바꿔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양보했어요. 승무원이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고 주변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불쾌하기도 하고 묘하게 기분이 복잡했어요. 제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비행기 안에서 눈에 띄게 된 기분이었거든요. 사실 중국에서는 이런 요청이 오더라도 못 들은 척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할 때쯤 선배가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출발하기 전 회사 선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공항, 우리 중국 공항보다 적어도 20년은 뒤처져 있어. 단단히 각오하고 가. 이 말을 듣고 저는 솔직히 긴장했어요. 그래, 시설이 좀 낡았겠지. 공항 규모도 작을 거고 비효율적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이게 뭐지? 인천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중국 공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넓었어요. 최첨단 시설을 갖춘 모습에 솔직히 말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자동화된 입국 심사, 신속한 수화물 처리, 곳곳에 배치된 편리한 안내 시스템. 저는 중국의 공항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어요. 빠르게 진행되는 입국 절차에도 당황했어요. 줄도 길게 늘어서 있지 않았고 출입국 심사도 빠르게 끝났어요. 뭐지? 이게 진짜 한국 맞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출발 전에 들었던 말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중국보다 20년 뒤처졌다는 말이 어이없을 정도였어요. 오히려 중국 공항이 20년 뒤처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감탄하며 공항 로비를 나서자 한국인 기자 김판수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한국인들은 다 이렇게 친절한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를 설명하자면 요즘 한국에 유럽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린다는 소식이 들려서 저희 중국에서도 한국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우리 쪽으로도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관광회사들이 한국 측에 중국과 한국이 손잡고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 한국 쪽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와 별개로 한국에 어떤 관광 상품이 있길래 전 세계에서 이렇게 관광객이 몰리는 걸까를 취재하러 온 거예요. 김판수 씨는 저와 같은 기자이면서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는 현지 안내인 역할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첫 코스로 제게 보여주고 싶다며 데려간 곳이 바로 광장시장이었어요. 공항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김판수 씨가 광장시장은 서울의 옛 정취를 간직하면서도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전통시장이라고 설명해줬는데 솔직히 저는 조금 걱정했어요. 사람 많고 북적대는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광장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제 예감대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군요. 시장 골목은 생각보다 좁고 여기저기서 각종 음식 냄새와 튀김 기름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어요. 처음에는 여기 완전 복잡하고 어지러워서 취재하기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만 둘러보니 시장 특유의 활기와 에너지가 제 가슴을 좀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법한 생생한 골목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것도 한국의 한 단면이구나 싶어 재미있었어요. 김판수 씨가 시장 한편에 있는 포장마차 같은 곳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여기서 꼭 드셔야 할 음식이 있다면서 자신만만해 하더군요. 그곳에서 처음 맛본 게 김밥과 떡볶이였는데 맵고 달콤한 양념에 쫄깃한 떡이 어우러지는 맛이 제법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편이라 얼굴이 빨개졌지만 또 이상하게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옆에서 김판수 씨가 웃으면서 한국인들은 이걸 학교 다닐 때부터 줄창 먹고 자란다고 하기에 중국인이라면 간장과 기름진 음식으로 단련되듯 한국인들은 매운 양념으로 단련되는 건가 싶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해물전, 빈대떡, 순대 같은 길거리 음식이 죄다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해물을 잔뜩 넣은 전은 고소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었고 빈대떡도 고소한 기름기가 입안을 감싸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상인들은 또 얼마나 친절한지 제가 서투른 한국말로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시식까지 권해줬어요. 사실 중국에서 이런 시장에 가면 딱히 친절하다기보단 좀 서늘한 분위기랄까?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하라 식의 응대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 시장 상인들은 손님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사람에 치여서 좀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광장시장의 이 활기와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한국 특유의 정서는 확실히 흥미롭더군요. 도대체 이 나라에는 또 어떤 곳들이 숨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중국에서야 한국은 중국을 따라하는 나라라고만 생각해왔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제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김판수 씨는 아직 더 많은 곳을 보여줄 거라며 스케줄표를 뽑아 놓았다고 해요. 그렇게 전 김판수 씨와 다음 장소를 이동했어요. 그리고 김판수 씨에게 자존심이 상해서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무척 속상했어요. 광장시장을 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부분은 바로 음식의 신선도와 시장 전체의 위생 상태였어요. 중국에서만 지낼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지저분한가라는 생각조차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한국의 전통시장을 보니 모든 식재료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고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저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기웃거리다가 서서히 중국 시장과는 비교가 안 되네라는 말을 꾹 삼키고 있었습니다. 괜히 저 혼자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 세계보건기구가 2022년에 발표한 글로벌 식품위생 지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89개국 중 7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반면 중국은 23위권에 머물러 있었죠. 특히 식재료 보관 기준과 원산지 표기, 그리고 판매 환경 청결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에서 한국이 90점 이상을 기록한 반면 중국은 60점 초반대를 맴돌았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또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힌 2021년 세계 시장 위생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통시장의 화장실 분리수거, 시설 등 공공 편의위생 환경 부문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더군요. 중국 역시 대규모 대도시를 중심으로 위생 점수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 소도시나 전통시장 환경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광장시장을 둘러보니 한국인 상인들의 청결 의식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이 먹다 남긴 쓰레기를 재빨리 치우는 건 기본이고 음식 재료를 다루는 손길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였죠. 저는 떡볶이 가게에서 몇 분을 지켜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항상 비닐장갑을 끼고 양념을 저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라 괜히 눈길이 갔습니다. 사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지역별로 환경 차이도 커서 위생 표준을 하나로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저도 이 분야를 취재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체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시장을 직접 보니 지금까지 저는 막연한 애국심에 젖어 있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중국 시장도 나름대로 활기 있고 깨끗해라고 여겼는데 비교의 잣대를 한국에 두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군요. 김판수 씨에게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론 계속 이래서 전 세계 관광객이 한국에 몰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먹거리의 다양함만이 아니라 그 음식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믿음까지 주니까 외국인들이 더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았죠. 한편으론 우리 중국도 이렇게 위생 관리를 잘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텐데 싶어 약간의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의 취재를 통해 혹시나 한국에 숨겨진 다른 단점들이 있는지 살펴볼 생각이지만 적어도 시장 위생만큼은 제 예상 이상으로 훌륭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장시장을 한 바퀴 돌아본 뒤 김판수 씨가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바로 근처 광화문 광장에서 어떤 큰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원래 취재 일정에는 없었지만 규모가 커 보이니 한번 가보자고 제 손을 잡아 끌더군요. 저도 이런저런 행사를 보면 기사 쓸 거리가 생길 것 같아서 선뜻 따라 나섰습니다. 광화문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북적대고 있었어요. 특히 유럽이나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현수막이나 팸플릿을 보니 한글 캠페인과 한국 먹거리 축제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청사초롱 같은 장식들이 군데군데 매달려 있고 무대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 공연까지 펼쳐지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행사라서 놀랐습니다. 마침 외국인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 저는 좋다. 여기에 온 사람들에게 한국 여행과 중국 여행에 대해 물어보면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로 아시아권을 여행하면 중국에 먼저 들렀다가 한국으로 넘어올 거라고 막연히 추측했는데 문제는 그게 완전히 제 착각이었죠. 그렇게 인터뷰가 시작되었고 저는 유럽인 몇 명을 붙잡고 중국 여행은 어땠냐고 묻자 그들이 갑자기 화를 내듯 한숨을 푹 쉬면서 인생 최악이었다고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는 중국에 가고 싶지 않다. 내 자식들, 그리고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중국행을 말릴 것이라며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말 진심이냐고 재차 물었는데 그 외국인은 진심이라며 고생담을 줄줄이 늘어놓았죠.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부터 기분이 엉망이 됐어요. 그 프랑스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유럽을 출발해 중국의 대표 관문으로 꼽히는 대도시의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부터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우선 입국 심사 대기 줄이 몇백 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다고 해요. 사실 전 세계 어느 큰 공항에서든 긴 줄을 볼 수 있지만 이 프랑스인의 말에 따르면 직원들이 이 줄을 전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몇십 분이 아니라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 줄이 조금이라도 엉키면 담당 직원이 직접 정돈해주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 조용히 해 정도의 짜증 섞인 고함만 질렀다고 해요. 그나마 나이 지긋한 공항 직원 한 명이 영어나 프랑스어를 조금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신경질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중국어를 못하면 그냥 기다려라 같은 식으로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 후 겨우겨우 심사대에 도착했는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권과 비자를 보여주자마자 심사관이 마치 범죄 용의자 취조하듯 훑어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중국에 왜 왔냐? 얼마나 있을 생각이냐? 같은 질문은 보통의 절차일 수도 있지만 그 말투가 굉장히 공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여권이 위조된 거 아니냐는 식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몇 분 동안 쳐다보고 옆자리 직원과 중국어로 얘기를 나누더니 별 설명 없이 계속 기다리게 했다는 겁니다. 대기하는 동안 따로 안내가 전혀 없어서 매우 불안해했다는데요. 결국 2시간 가까이 심사대 옆에서 서성이고 난 뒤에야 출입국 스탬프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심사관이 가도 좋다라는 식으로 비웃듯 말하길래 이 프랑스인은 대놓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요. 마치 제가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죠.
저는 분명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관광하러 간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공항 직원과 심사관 모두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고 줄도 관리가 안 되고 영어는 통하지도 않으니 이게 무슨 국제공항인가 싶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고 바쁜 공항 업무 탓에 그런 해프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 프랑스인은 이걸 해프닝 정도로 넘길 수준이 아니라고 느낀 모양이었어요. 이미 첫날부터 기분이 완전히 상해버린 거죠. 그 프랑스인의 불만은 계속되었어요. 그는 도시 명소를 구경하러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차가 막혀 잠시 서 있게 되었는데 차창 밖으로 보니 어떤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담벼락 근처에 서서 보리를 보고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어디에나 있긴 하겠지 싶었는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한 어른이 골목 모퉁이에서 아이의 바지를 내리고 그대로 변을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화장실이 없는 길거리 상황이었겠지만 그 광경을 본 프랑스인은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걸 말리는 사람도 없고 주변 행인도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더라는 거죠. 물론 유럽도 완벽하진 않아요. 노숙자가 길에 소변 보는 일이 없다고는 못하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당연한 일처럼 굴러가는 분위기였어요. 게다가 그렇게 아이에게 길에서 대변을 보게 하고 뒷처리도 제대로 안 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충격이었죠. 이 프랑스인은 다른 관광객들도 같은 장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 걸 봤다며 그 순간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매우 야만적이고 지저분하다고 여겨졌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제가 듣기엔 꽤 과장되거나 일부분만 본 듯했지만 어쨌든 그는 이렇게 느꼈다고 하니 중국인으로서 좀 부끄러운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분노케 한 건 호텔 문제였습니다. 이 프랑스인은 아무리 못해도 5성급 호텔이라면 서비스와 청결이 보장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꽤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시내 중심가의 유명 체인 호텔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전혀 5성급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 로비에서부터 이불 빨래 냄새인지 곰팡이 냄새인지 모를 쾌쾌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그를 맞이하면서도 굉장히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짐을 들어주는 서비스 역시 무성의해 보였다고 해요. 그래도 중국의 서비스는 유럽과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고 애써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객실에 들어간 뒤부터 벌어졌습니다. 침구류 상태 시트와 이불이 묘하게 눅눅했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습기가 가시질 않았고 이상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고 해요. 눅눅한 정도가 아니라 어딘가 곰팡이가 서린 듯한 불쾌한 냄새가 코끝을 찌를 정도였다고. 욕실 청결 문제, 호텔 청소가 제대로 안 되었는지 변기 주변에 얼룩이 남아 있었고 세면대 배수구에서 하수구 냄새가 역류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건 중 하나는 때가 덜 씻겨 나온 듯 누렇고 거무스름한 얼룩이 남아 있었다고. 방충 문제, 에어컨이나 창문 틈새를 통해 벌레가 들어온 것 같다며 작은 바퀴벌레나 모기를 여럿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인은 유럽의 2성급 호텔 수준도 못 되는 위생 상태라고 혹평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호텔 측에 이 문제를 항의했을 때 중국에서는 이 정도면 정상이다라며 하우스키핑 직원을 보내주지 않은 게 더 화가 났다고 해요. 프론트 데스크를 몇 번이나 찾아가서 설명해도 조금 기다려라 하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제대로 된 조치를 받기까지 최소 반나절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5성급 호텔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차라리 호스텔이라면 이해하겠죠. 그런데 이건 저를 완전히 우롱하는 행위였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랑스인은 유명한 관광지를 찾았을 때 한창 사진을 찍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는 가이드북과 지갑 등을 넣은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사람이 몰리는 구간에서 누군가 슬쩍 다가와 가방을 열고 물건을 빼간 모양이었어요. 다른 관광객이 당신 가방이 열린 것 같다고 알려줘서 그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가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을 때 이미 범인은 사라지고 없었죠. 지갑 속에는 현금과 신용카드 그리고 호텔 키카드까지 들어있었는데 결국 전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여권만은 바지 주머니에 따로 보관 중이어서 당장 신분 증명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서를 찾았는데 영어가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웠고 왜 여기서 소매치기를 당했냐? 주의하라 했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을 탓하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통역 앱을 겨우 사용해가며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접수 서류에 이것저것 기입하라고만 할 뿐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지 않았다더군요. 결국 경찰서에서 두세 시간을 허비한 뒤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만 들었어요. 실제로 연락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지갑을 잃어버린 건 그렇다 쳐도
경찰의 태도나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라서 정말 짜증이 치솟았습니다. 이 프랑스인은 원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현지 시장 음식을 즐기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현지인들이 다니는 전통 시장에 가서 길거리 음식을 먹어봐야겠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대와 달리 여러 곳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길바닥에 널린 식재료, 어떤 상인은 생선을 길바닥에 직접 놓고 손질하거나 채소를 바닥에 펼쳐놓은 채 판매하고 있더랍니다. 근처에 더러운 물 웅덩이까지 있어서 보기에 따라선 저걸 바로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네요. 오래된 선풍기나 부채 정도로만 파리를 쫓고 고기를 그냥 상온에 둔 채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육류를 만지는 장갑을 끼지 않고 손으로 이것저것 만진 뒤 돈을 받을 때도 같은 손을 사용해 찝찝함을 느꼈다더군요. 음식물 찌꺼기나 비닐봉지 등을 길바닥이나 임시 쓰레기통에 마구 버려두고 일정 시간 지나면 한꺼번에 치우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한눈에 봐도 비위생적이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이렇게 더러워 보이는 식품을 가격만 싸게 판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결코 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외국인인 걸 알고 가격을 높게 부른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해요. 프랑스인은 차라리 유럽의 재래시장이 훨씬 청결하고 가격도 적당하다라며 비교해가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 프랑스인은 관광 도중에 현지 음식점을 여러 곳 들렀다고 하는데 대체로 어느 가게를 가든 시큼하고 고린내가 섞인 듯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중국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아닐까 싶어 궁금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식당 자체가 불결해서 나는 냄새 같았다고 합니다. 테이블 닦는 행주에서 쉰내가 나고 바닥은 기름때가 덕지덕지 끼어 있었으며 음식물 쓰레기가 밖에 그대로 쌓여 있어 파리가 맴도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모든 식당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프랑스인은 여행 내내 재수가 없었는지 비슷한 경험을 연달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스트푸드점이나 호텔 내 레스토랑을 찾았는데 호텔 식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니 그냥 불운의 연속이었을 수도 있고 그의 편협한 시각 탓일 수도 있지만 그가 체감하기엔 전반적으로 위생 수준이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이 모든 불평과 충격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건 아닙니다. 그 프랑스인은 중국에 거의 2주 정도 머물며 여러 도시를 돌았다고 해요. 처음엔 그래도 중국이 문화적 역사적으로 풍부한 나라일 테니 유명 관광지도 보고 지역 음식도 먹다 보면 좋은 추억이 생기겠지라는 기대를 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는 건 그렇다 쳐도 현지 안내 표지판조차 영어가 엉터리거나 아예 없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길을 물어볼 만한 사람도 찾기 힘들었고 간신히 찾아도 몰라 하며 빠르게 지나쳐가거나 중국어만 내뱉고 가버려서 답답했다는 거예요. 관광지 바가지 상술 큰 명소마다 입장료가 생각보다 비쌌고 외국인은 더 내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도 없이 요금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현지인 표와 비교해보면 미묘하게 가격이 달라서 뭔가 불합리하다고 의심했다고 해요. 현지인과 부딪혀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잦았고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많아 이 프랑스인이 느끼기엔 매우 거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말 진심이냐고 재차 물었는데 그 외국인은 진심이라며 고생담을 줄줄이 늘어놓았죠. 저는 겨우 끝까지 참았지만 마지막에 기자로서의 객관성을 잃고 감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중국 대표라고 느낀 건지 어떻게 감히 중국을 그렇게 심하게 욕하냐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 욱하는 마음에 손에 들고 있던 오뎅 국물을 그 프랑스인에게 부어버렸어요. 사람들 틈에서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고 김판수 씨가 깜짝 놀라 저를 말렸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프랑스인도 분노를 터뜨리며 본인이 들고 있던 떡볶이를 제게 던져버렸습니다. 매콤한 양념이 제 옷에 잔뜩 튀어서 누가 봐도 최악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김판수 씨가 재빨리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면 주위 사람들이 경찰을 불렀을지도 몰라요. 김판수 씨 덕분에 간신히 상황이 진정되었고 저는 축제가 열리는 광화문 근처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신이 혼미했죠. 사방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며 웃고 떠들고 있는데 제 귀에는 그런 즐거운 소리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방금 들은 그 유럽인들의 중국 혐오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그들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악다구니에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옷은 떡볶이 소스의 엉망이었고 그 상태로는 취재를 이어가기도 어려웠어요. 김판수 씨가 근처에 한복 대여점이 있으니
옷부터 갈아입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런데 대여점에 도착해보니 김판수 씨가 저에게 꺼내준 것이 다름 아닌 한복이었습니다. 여기 중국 전통복 행사도 하나요? 제가 무심코 물었죠. 한국이 매번 중국 문화를 베껴 간다고 생각했던 터라 한복을 보자마자 이건 분명 우리 중국 한풀을 변형한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런데 김판수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건 엄연히 한국 전통 의상이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순간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미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가 다 중국 것을 베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번엔 심지어 중국의 전통 의상까지 한국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모습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따져 물었죠. 당신 미쳤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 취재하는 게 우스워 보입니까? 왜 중국 전통 한복을 한국 것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중국의 노래, 영화, 드라마, 모든 걸 다 베끼면서도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당장 사과하세요. 김판수 씨는 처음엔 황당한 듯 저를 바라보더니 고차분하게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논문과 역사적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 중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에서 발표된 문화이상 분야 연구 논문도 있었고 유네스코가 한복을 한국의 전통의상으로 소개한 공식 자료도 있었죠. 구글에서 검색 가능한 해외 박물관 전시 자료나 학계 보고서를 링크하며 조선시대와 고구려 벽화 등을 통해 한복이 고유하게 발전해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자료들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중국 한푸가 원조고 한국이 그걸 변형했다라고만 믿고 있었는데 막상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인류학 분야 학자들이 한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하니 제가 지금껏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순간 내가 단단히 잘못 살아왔구나. 여태껏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편견만 가득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김판수 씨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옷 갈아입고 숙소로 돌아갑시다. 오늘 있었던 일은 좀 잊고 내일 다시 취재를 이어가면 되잖아요 라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아까 행사장에서 외국인들이 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걸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김판수 씨가 빌려온 한복으로 갈아입은 저는 마음가짐을 새로 하고 다시 행사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실 제 몸에 맞게 한복을 제대로 고르지 못해 사이즈가 조금 헐렁했지만 보는 사람들마다 와, 예쁘다, 너무 곱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 온 관광객들이 Oh my god, it's beautiful 이라며 감탄하고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들의 호의에 마주치자 저도 모르게 쑥스럽고 동시에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됐죠. 저는 분위기를 살짝 바꿔 다시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왜 한국에 여행 오셨나요?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그러자 다들 입을 모아 말하길 K-팝, K-드라마, 그리고 독특한 음식 문화를 꼽더군요. 사실 이건 저도 예상했던 답변이긴 해요. 하지만 예상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뜨겁게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을 통해 한국을 처음 접했는데 점점 드라마와 영화를 찾아보게 됐다.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었다. 파리에서 한식 레스토랑에 갔는데 김치와 비빔밥이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다. 그때부터 한국에 직접 가서 먹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유럽인은 이런 말을 덧붙이더군요. 솔직히 예전에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 문화적 역사적으로 독자적인 매력이 가득했다라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씁쓸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과 거의 똑같은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껏 한국은 중국 것을 베끼는 나라라고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중국 전통의상까지 훔쳐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제가 직접 한국에 와서 눈으로 본 광경은 정반대였죠. 음식, 음악, 드라마, 전통 문화, 그리고 그걸 즐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활기찬 축제 분위기까지 모두가 제가 상상한 범주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관광 통계가 궁금해졌습니다. 뒤늦게 김판수 씨에게 물어봤는데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19년 외래 관광객 추이에 따르면 그해 1년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약 1,750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그중에서 유럽에서 온 방문객이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2010년대 초반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후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한동안 급감했지만 최근 다시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한국으로 몰리는 외국인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군요. 세계관광기구 자료를 보면 2022년 중반 이후부터 동아시아 여행이 재개되는 추세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외국인 수용을 확대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다시 한번 K컬처에 대한 관심과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유럽인들은 독특한 미식 문화와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사례가 많아졌죠. 그렇게 한복 차림으로 인터뷰를 마친 저는 다시 벤치에 앉아 광화문 일대를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더군요. 깃발 흔드는 소리, 한국 전통음악이 흘러나오는 무대, 주변 골목에서 풍기는 각종 길거리 음식 냄새 한 폭의 장면처럼 펼쳐지는 이 모습이 묘하게 아름답고도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떻게든 중국의 우위를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정작 이들을 보니 제 그런 의도가 무의미해 보이더군요. 중국을 욕했던 그 외국인들의 말이 기분 나쁘긴 했지만 그들이 겪은 불편함과 실망도 진짜 경험일 테니까요. 저는 그 진심을 외면한 채 기자로서 해서는 안 될 감정적인 행동을 했고 결국 망신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한복을 둘러싼 오해 역시 제가 스스로 공부하기보다 단편적인 소문이나 제한된 매체만 보고 중국 입장만 대변해온 결과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김판수 씨가 제게 보여준 논문들과 역사적 자료를 다시 떠올리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얄팍한 지식으로 한국을 비난해왔는지 부끄러울 정도였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는 결국 진실을 추적하고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입은 한복 자락을 조심스레 만지작거리며 앞으로 남은 한국 취재에서 과연 제가 어떤 기사를 쓰게 될지 그 초안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아마도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기사의 결론을 한국은 결국 중국 문화를 베낀 후발주자라는 식으로 몰고 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무언가를 훔쳐갔다고 말하기에는 이 나라가 가진 자체적인 역사와 독자적인 발전 과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관광객이 이토록 환호하며 몰려드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한복에 대한 정확한 역사 자료,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 사례 등을 좀 더 깊이 있게 조사해 볼 생각입니다. 김판수 씨에게서 배운 걸 기본으로 제가 직접 여러 곳을 돌며 확인하고 양쪽 국가의 전문가 의견도 들어볼 작정이에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제 선입견을 깨트리는 취재를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수와 고성, 음식 투척까지 이어진 난장판이었지만 오히려 이런 사건이 있었기에 제가 한 단계 성장할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기자는 진실을 전해야 한다. 편견이나 애국심에만 기대선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소신을 다시금 깨달았달까요.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환하게 웃으며 한글을 체험하고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누군가 사진 좀 같이 찍자고 다가오면 제가 먼저 빙긋 웃으며 좋아요 하고 답하곤 합니다. 이런 작은 순간이 모여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옷이 마르자마자 숙소로 돌아가서 본사 편집장에게 솔직하게 보고해야겠습니다.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갖고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본 대로 느낀 대로 더 균형 잡힌 기사를 쓰겠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 관광회사들이 중국과의 공동 협업 제안을 수락하지 않은 이유도 분명 이 나라 나름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또한 정확히 취재해서 중국 측에 전달해줘야겠죠. 눈앞의 광화문 광장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부끄러움과 후련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취재의 긴장감이 뒤섞여서인지 제 마음이 좀 복잡 미묘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제게 이번 한국 취재는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중국에서도 이토록 많은 외국인들이 환하게 웃으며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게 되네요. 어쩌면 저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중국의 기자 왕타친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